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도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센터에 건너간 16억 원이 뇌물인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오늘 오후 재판에는 동계스포츠센터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죠. 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각종 자료를 관리했던 직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검팀은 수사 도중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순실 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와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과정을 증언합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는 전직 문체부 간부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문체부 간부들의 평판을 조사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에게 전달했는지를 놓고 다른 증인과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고 검찰은 곧바로 윤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제 선고가 금요일인데 1심 선고 공판의 방청권 추첨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놓고 선고 공판에 앞서 오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조금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응모가 시작됐습니다. 추첨은 11시 10분에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7.7대 2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부회장 재판의 경쟁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광민영 채널A 산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어제 출석했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속 144일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광민영 차장. 어제는 굉장히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출석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저 사진 때문에 보고 정말 달라졌다라고 느껴졌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올림머리 재임 중에도 굉장히 고수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도 머리를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는 단정하게 하고 나왔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공개된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헝클어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출석할 때도 머리가 어떨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게 저게 전략일지 네. 보여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주 사회 재판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단하기는 지금 힘듭니다. 예.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3월 31일 날 이제 구속 수감이 됐으니까 제가 날수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오늘로 이제 144일째입니다. 지치기도 하겠죠. 근데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날처럼 뭐 단정한 모습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나왔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바깥에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지키려는 게 보였는데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어디가 지금 몸이 불편한지 또 아니면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다른 모습이라서 조금 놀랐어요. 놀랐죠. 근데 저는 전략이라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전략으로 예를 들어 동정심을 유발한다든지 적을 해서 뭐 본인의 어떤 지지자를 결집시키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머리 아예 풀어 헤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쫙 풀어 헤치고 하나를 질끈 묶든지 아마 풀어 헤치면 굉장히 길 거예요. 확 풀어 헤쳐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 하다못해 정말 신문 일면에 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저렇게는 안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렇게 오늘 저렇게 나타난 건요. 아침에 그냥 좀 시간이 부족해서 손질을 하다가 아마 미처 못하고 그냥 호송차를 타고 재판부에 법정에 출석을 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월화목금 진행되고. 근데 어제는 오후에 열렸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시간도 좀 짧고요. 그럼 오전에 준비할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나왔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어떤 모습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뭐 한번 해보는 그런 거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 전 대통령 머리 하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 이제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머리 더 마저 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출발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기상 시간을 하다못해 한 20-30분만 좀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도 머리를 만질 시간이 급격히 절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런 머리를 하지 않았을까. 본인의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정말 뭔가 노렸다면 더 아주 세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보다는 그냥
우연일치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였던 게 더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게 예. 지금 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머리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머리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모습 그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기 한두 번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재판 끝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계속 찍을 텐데 네. 더 이상 이제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찮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적당히 그 예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구치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네.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저도 전반적으로 저게 뭐 특별히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고 또 재판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공을 들여서 머리를 만지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이제 피곤함들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흐트러진 모습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안쓰러웠을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재판부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이 법정 그 혼란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좀 말썽을 부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더 세게 이번에 판사를 향해서 또 막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건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 네.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을 당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방청객이 외쳐가지고 재판부가 이제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나서 감치 관련 재판을 또 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이제 다시 재판을 또 열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간단하게 하는 건데 거기 그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니까 네. 아 이것은 선처하기가 힘들다 해서 이제 감치 10일 지난번에 이제 감치 5일 처분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전에 벌금 50만 원인가 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된 재판부의 처분 중에는 제일 센 처분이죠. 감치 그러네. 10일. 예. 감치 이제 20일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앞으로 또 다른 방청객이 뭐 이렇게 또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러면은 최장 감치 20일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냐 뭐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이 후반부로 이제 계속 가니까 계속해서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좀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 검찰을 총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판사를 살처분하겠다. 참 이 말 수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어제 이 감치 처분을 받은 분 같은 경우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요. 네. 재판부가 네.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고도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 없다. 언론에 공유를 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란 피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 더 컸던 네. 것이지. 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뭐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달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소란을 피운 것 자체를 뭔가 내보이고 싶었던 욕구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본인 잡혀가고 뭐 감치를 살고 이런 것들이 저분한테는 그냥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법정 소동을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마음 편해했을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위안이 되는 인물 또 있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의 이름을 갖고 나와서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조원진 의원이 있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수백만 애국 국민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네, 홍준표 씨라고 하네요. 그래도 한때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에 있었는데 사실 홍준표 씨는 지금 수위가 약한 거고요. 사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제가 욕설이라 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조원진 의원이야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코드를 좀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이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본인의 당이라면 모르겠고 남의 당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있었으면 야 그게 말이 돼 나는 우리 당이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거 반대하라 할 수는 있는데 뭐 남의 당 일인데 뭘 그거를 뭐 감나라 되출하나 하시나요? 본인 일이 더 급하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원진 의원의 저 비판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네. 다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런 취지는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네. 그런 부분들. 그건 홍준표 대표가 좀 귀담아 들여도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입장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입장을 바꿀 때는 왜 바꿨는지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의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버전은 출당인 게 맞는데 그 전 버전은 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입장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이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이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출당에 대해 현재와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구속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선거에 다소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 가려고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네, 불과 넉 달 전에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의 눈에는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광민영 차장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동안 임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정책 백서가 나왔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를 해서 냈고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8권이네요. 근데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들, 탄핵됐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부 과제 중에 8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됐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든 정책 백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이념을 가진 집단에서 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세금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가 든 거죠? 이 몇 억이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권이 이제 500페이지씩 돼 있어요. 500페이지씩 8권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1475일 관련된 기록인데 예산이 5억 원이 들었습니다. 5억 원이요? 예, 그래서 저걸 한 3,000부를 지금 찍었는데 3,000부를 전국에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다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정책 백서 내용에 보면 저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그 행적도 달랑 중대본부 방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물론 정책 백서라는 게 중요한 정책에 대한 수행도 담아야 되겠지만 과도 좀 담아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화자찬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백서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다 밝혀서 그걸 나중에 후세들이 보고 이 정부에는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방위 백서에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저렇게 담아서 예산 5억, 국민의 예산 5억이나 들어서 저런 책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전임 대통령이 다 했다고 하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것까지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아니,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하긴 해야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백서를 저렇게 정말 공과 과를 다 적어서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후세들이 그 대통령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잘한 것처럼 잘못된 얘기를 지금 국가 세금을 들여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위안부 합의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시 재합의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뭐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대선 기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재협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위안부 합의도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부가 그러니까 누구나 능력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누구에게 동일한 기회가 준다. 동일한 기회를 주는 정부였다라고 전문에 써 있어요. 네. 네. 정의를 한 사람한테만 준 거 아닙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줬습니까? 정유라가 나가서 상주에서인가요? 대회에서 2등했다고 그 실국장들 다 날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 정부가 어떻게 모든 국민한테 동일하고 평등한 기회를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정말 나쁘끄러운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세금 5억이나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참 한탄스럽고 국민들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고 세월호 참사에 단 한 줄의 참여도 없이 재해 현장 대처와 지휘 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입니다. 네, 이 백서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정말 탄핵되기 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글을 썼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구나 노력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당했다. 이 말을 한 전 비서실장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 백서의 내용이나 감수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전임 박근혜 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작성하고 감수한 것을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냥 발간만 한 예. 거죠. 거기서 이제 한강욱 전 실장이 쓴 글 중에 뭐 탄핵 이런 얘기를 안 쓰고 네.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의 변화로 예기치 인해서 못한 정책 여건의 변화. 정책이 이제 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뭐 이제 꿈꿨던 희망의 새 시대라는 거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정도 내용은 이제 쓸 수 있는데 거기 세월호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세월호 이후에 어떤 안전관리 체계가 혁신이 됐다. 혁신이 됐다. 예, 이런 얘기를 썼고 그럼 세월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방구 말이 좀 없고 또 그 당시 일정도 그냥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딱 한 줄 예.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임 정부가 발간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떤 이른바 자화자찬식의 어떤 백서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